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북한이 예상대로 오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응 사격으로 응수했는데요.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까지 이 내용이 등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와 북한 요즘에 사실은요 굉장히 좀 거친 말들과 어떻게 보면 경고성 발언들이 좀 오가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보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 김정은 뭔가 위기의식을 있는 것 같아요. 회의도 소집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 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 소리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여지껏 해오던 그 무슨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 부리기의 연속편을 써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 군부 깡패들은 경고망동을 삼가해야 한다. 자, 이런 상황이 쭉 진행이 됐고요. 오늘 북한이 예상이 좀 됐었습니다. 뭔가 조짐이 있었거든요. 폭발을 시킨 겁니다. 화면으로 좀 내용 정리해 보죠. 바로 이 내용인데요. 북한이 오늘 낮 12시경 합참에 발표했어요. 경의선과 동해선,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에 각각 북한 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거든요. 이거를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를 끊어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군의 피해는 없으며 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파되는 영상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저거를요. 저렇게 터뜨렸습니다. 서쪽과 동쪽에서 각각. 자,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문성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게 북한과 우리 쪽을 잇는 도로란 말이에요. 과거에 뭐 북한과의 관계가 교류가 많을 때는 이런 걸 많이 이용했던 이 도로인데 경의선과 그다음에 동해선 도로를 폭파까지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북한? 예, 일단 사실 저는 철도도로 연결 지금 경의선, 동해선 그렇지만 1번 국도, 7번 국도입니다. 이거 연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군 대표로서 예. 북한 군 대표와 협상을 했고 그 협상에 따라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했던 담당자로서 그렇다면 오늘 약간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네요.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북한 뭐 군부나 북한 정권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예. 지금 이제 북한의 의도가 뭐냐 이걸 제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 예. 김정은이 지난 연말에 남북 관계는 교전국 관계다. 제1의 적이고 주적이다. 예. 이제 남과 남이다. 예. 통일을 지운다. 오. 남북 관계 연결된 건 모든 걸 다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착착 진행을 해왔거든요. 예.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연결된 도로를 끊어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요새화를 하기 위해서 끊겠다고 총천모부가 이미 며칠 전에 보도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새화하고 차단한다. 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북진한 적이 없거든요. 결국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북한의 탈북자들이 나오고 있죠. 예. 이 차단을 해도 바다로 또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최근 무인기 소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 극단적인 용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걸 폭파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남 갈등 갈라치기 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름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른바 평양 상공에 떴다는 무인기 이게 빌미가 좀 된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적개심이죠. 사실 평양 상공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예. 김정은에게는 망신이거든요. 또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렇죠. 평양 상공 김정은의 집무실에 뚫렸다는 것은 무인기라서 그렇지 이게 다른 폭탄 벙커버스터였으면 이미 김정은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거 봐라 내가 말했지 저 한국 것들은 정말 적이야.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 이제 가까이 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끊어. 이런 계기로 활용을 한 것이죠. 지금 이 폭파하면은 우리가 아주 안 좋은 기억이 과거에 이미 있어요.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이것도 폭파시켰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지은 거예요. 이번에 오늘 폭파된 경의선, 동해선 이 도로 역시 이거 우리 돈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답답한데요. 이걸 그냥 속수무책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북한이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철도 도로가 연결이 됐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북한의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됐던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결국 북한 핵개발로 중단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행동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에게 위해가 간다면 강력하게 군사적 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혈세가 들어간 것이고 북한이 이런 만행을 했는데 김정은은 러시아를 포함해서 국제사회 관광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북한과 누가 관계를 맺고 이 북한을 찾아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만 있으면 그냥 폭발시켜서 없애버리는 결국 상황인데요. 북한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오명을 더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북한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북한의 도로 폭파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최소한의 대응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북한의 도로 폭파 과정에서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 혈세가 들어간 것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험을 끼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접경 군사분계선, 지역이잖아요. 접경 지역. 군사분계선 적어도 비무장지대 내에서 그런 행동하는 것은 명백히 정전협정의 위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사격한 것이 아니고 예.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북한에게 경고한 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자, 일단 오늘 있었던 일의 의미 그리고 모습도 좀 전해드렸어요. 우리 군의 대응까지 좀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14일입니다. 어제군요. 북한 김정은 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인기 침투, 그러니까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군 당국, 정보 당국의 수뇌부를 소집했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당,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 뭐 이런 걸 얘기했대죠. 여기서 보면 대응 군사 행동 계획, 정보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문성묵 센터장까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에 평양 상공의 무인기 비행 이거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약간 그럼요. 공포감을 느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제공권을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평양이 사실은 대량 폭격을 받았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정권은 사실 그런 폭파,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촘촘한 그런 방공망을 형성을 해놨는데 무인기에 뚫렸거든요. 사실 뚫린 걸 북한이 인정한 셈이에요. 엄청난 지금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김정은이 보면
사실 정상 국가 행세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열린 회의는 이게 뭐 알지도 못하는 국방 및 안전 분야 협의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언론들은 우리로 치면 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아니야 이렇게 또 비유를 어떻게 했더군요. 보면 북한판 NSC를 처음 연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정찰 총국장으로부터 상황 종합 판단 분석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총참모장으로부터 앞으로 대응 군사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보고를 받고 방향을 지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정은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자 억제력을 행사하고 자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엊그저께 북한이 보도했던 일련의 성명들 국방성이라든지 전방 지역의 8개 포병여단의 완전 사격 대비태세를 갖춰라.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조금 분위기를 낮춰서 좀 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차분하게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협박 수위는 또 다른 목소리로 또 그렇습니다.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약간 뭐 두 갈래로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 김여정 요즘에 굉장히 바빠요. 우리를 향한 어떤 입장 성명 자주 내고 있는데 오늘도 나왔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까? 이런데 우리 군이 평양 상공을 비행했던 그 무인기와 관련해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보면 한국 수행 명백한 증거 확보 그러면서 또 붙여놓네요. 또 혹독한 대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을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증거를 확보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김여정 앞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있었고 그리고 김여정이 또 담화를 냈고 연일 지금 담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무인기가 들어오는 거를 제대로 포착을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주장대로를 하면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발표를 보면요. 3일 날 들어왔으면 7일 날 김정은이 국방종합대학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무인기가 들어왔으면 그때까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뭔가 이 수위 높은 그런 경고 성명을 내야 되는데 3일 날 들어왔는데 7일 날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몰랐다고 벌써 제대로 이 증거를 없네요. 전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속성상 그런 증거를 확보했다면 내놓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이른바 북한에서 B라는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무인기는 없어요. 무인기는 그냥 사진만 달랑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협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김여정이 몸부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이 무인기 이게 어떻게 북한으로 가게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정부와 군이 취하고 있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조치는 굉장히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 국익 차원에서. 첫째는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대응의 혼선을 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누가 했다,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대응하고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 내부가 굉장히 분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저는 적절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누가 한 것이냐? 저도 알 수가 없죠.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다양한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히 북한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북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 정도의 무인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부 세력이 이런 주장도 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정도의 거리였으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드론의 어느 정도의 전문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드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나 단체, 동호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분들과 뭔가 협업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단체나 민간 분야에 있는 분들이 보낼 가능성도 꽤 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내부의 전문가 그 국회의원 이 여당 국회의원도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사진을 보면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와는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걸로 형태상으로는 우리 군 보유는 아닌 것 같다. 예, 그것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했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 중의 일환이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단지 내용이 이제 김정은 부녀가 굉장히 사치품 이런 걸 막 몸에 감고 다니고 또 이런 내용,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을 비교한 내용, 이런 게 전단지 내용에 지금 실려 있다고 북한이 스스로 공개했어요. 그걸요. 뭐 이렇게 뿌옇게 가렸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걸 스스로 북한이 공개하면서 이런 걸 보냈다 막 그러면서 우리를 협박을 한 거죠. 자, 마지막 질문 이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뭐 우리로 치면 NSC를 수집해서 보고받고 뭐 지시를 했다 이건데 그 중에 하나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대응 군사 행동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거는 말대로 보면 우리를 향한 뭔가 군사적 도발을 계획하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로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뚫렸잖아요. 다시는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이죠. 두 번째는 만약에 다시 온다면 이걸 추적하고 격추하기 위한 대응 계획,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남북 연결 이 연결고리를 모두 차단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폭발했습니다만 아마 그곳을 요새화하고 거기에 부대를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요, 이렇게 하는 것은 대량 북한 주민들의 탈북, 북한 군인들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동 계획 중에 국지 도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시 무인기를 북한도 우리에게 날릴 수 있습니다. 무인기를 날린다든지 또는 사이버 도발이나 GPS 도발이나 이런 도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물리적 위해를 같이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남남 갈등을 야기시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 계획, 그런 것들을 담아서 보고했을 가능성,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질문드릴게요. 오늘 김여정이 내놓은 입장 중에 아까 뭐 증거 얘기도 있지만 이 무인기 관련해서 미국이 책임져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갑자기 미국은 왜 등장시키는 겁니까? 예, 그래서요. 저는 그걸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머리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한미 갈라치기죠. 동맹을 이간시키기 위한 것이죠. 과거에도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하겠다, 한국은 무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존재감을 낮추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의 뜻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뭔가 굉장히 계산된 절제된 발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 같이 난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럼 미국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들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계산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스로 협박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역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과 관련된 내용 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우리의 결기를 설명드리는 날입니다.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에게. 한번 돌려주세요.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곡성, 영광, 강화 그리고 금정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제일 잘할 결심이 있습니다. 제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선택이 내일 저녁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선거도 있고요, 보궐선거도 있고요. 약간 뭐 종류는 다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치단체장을 뽑기 위한 거죠. 5곳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서 5곳인데 우선 이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부산과 인천 쪽에 있어요. 그쪽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뭐 아시기도 있지만 이 지역에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면은 내일이에요. 본선거가. 인천 강화군수는요. 여기 보면 민주당 한현희, 국민의힘 박용철, 무소속 김병현, 무소속 안상수. 아, 여기 안상수 전 의원 무소속 출마.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는요. 민주당 김경지,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호남에 2곳이 있어요. 군수 선거죠. 전남 영광에 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희원,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전남 곡성 민주당 조상래, 국민의힘 최봉희,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박웅두, 그다음에 무소속 이성록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도 선거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은 이제 정당 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속 정당 이런 게 없어요. 정근식, 윤호상, 조전여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렇게 좀 뭐 통상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후보들 소개하는데 이렇게 후보들의 경쟁이 있습니다. 자, 요거 최수영 시사평론가. 5곳인데 사실 특히 언론의 조명을 받고 정치권이 집중적으로 유세한 곳이 바로 2곳이에요.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하고 전남 영광구수 선거에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크게 모였어요. 왜 여기는 더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까? 자, 금정구청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금정구청장은 거기 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를 했어요. 야권이 단일화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해서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1대1 구도입니다. 1대1. 자, 1대1 구도인데 지난번 부산이 어땠습니까? 부산에서 18개 지역구 가운데 17석을 국민의힘이 석권했습니다. 예. 그 말하자면 거센 말하자면 야당의 바람 속에서도 탄핵 저지선이 먹히면서 여권의 보수임을, 그러니까 보루임을 확인했는데 예.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이기냐, 여권이 그걸 사수하느냐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말하자면 성과와도 관련이 있기 이번에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지지율상으로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번에 그 이른바 텃밭이라고 쓴 거를 지켜낼 것이냐. 그렇죠. 그 지켜내냐 지켜내지 못하느냐는 아마 여권에서 한동훈 대표 리더십의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그리고 없고 그 영광은요. 영광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광은 지금 이게 예상을 깨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 세 정당 가운데 후보 누가 이기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석권해왔는데 여기에서 만약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여기를 내준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텃밭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보다 호남의 총투표수에서 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감당해야 할 그 말하자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관심사는 그 부산의 금정이냐, 그 다음에 곡성이냐, 영광이냐에 따라서 지금 아마 하반기 정국의 기상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 지금 규모가 작아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특히 2곳이요. 금정, 영광 이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금 부산을요 오늘까지 포함은 6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호소하고 유세하러 간 겁니다. 오늘도 뭐 자정까지 지지를 호소한다 이렇게 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특히 이 금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모습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제 단일화 이후에 막 도와주고 있거든요. 모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는 그 지역의 일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선거입니다. 명백히 그겁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이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절실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정구란 곳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해서 이 단일한 후보가 이기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김 여사 등장하지 마라,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 없애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상대 압박하면서 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대외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가 뭔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러다 구체적으로 무슨 라인 얘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당내에서 또 이른바 친윤계를 꼽히신 분은 반박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 소리 왜 합니까? 약간 이런 입장 나왔거든요. 화면을 좀 보죠.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공적 지위 없다. 그런 분 라인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자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요. 도곡동 7인의 그 수준이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입니다. 반응한 거 보니까 도곡동 7인은요. 한동훈 대표가 관해서 저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한동훈 대표 이 7인의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떤 기자들로부터 질문받고 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저는 그 말을 그냥 권성동 의원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말 같은데요. 그렇게 물 흐리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 많이들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한동훈 대표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야당과의 경쟁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약간의 긴장 상황, 그리고 당내에서는 친윤계 정치인들과 갈등 상황. 이게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도곡동 친해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반응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패널분들 4분 앞에 OX 팻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바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할 경우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저를 중심으로 딱 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책임이다 라고 하신 분부터 제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은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원래 선거는 당에서 치르는 거죠. 그래서 당 대표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모든 인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제 당에 있는 파견도 많이 보내고요. 그 다음에 예산 투입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모든 걸 투입했고요. 지금 6번째 방문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번이나 갔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 선거에서 기여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방문 적도 없고 근처에도 안 갔고요. 예.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도 낸 적이 없습니다. 예. 선거는 온전히 당에서 하는 게 원래 원칙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도 만약에 결과가 한동훈 대표는 승리를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면 본인이 책임인 거고요. 안 좋게 나오면은 본인은 아마 다른 이제 핑계를 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게 나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갑자기 이준우 위원의 그 답변 중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했어요. 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다른 이유를 댈 거다. 어떤 이유를 댈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유세 현장에 가서 예.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까 방금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지역에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말은 해요. 예. 하지만 유세차에서 그 말하고 내려와서 예. 기자들과 하는 인터뷰에서는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수, 목, 주말 사이에서 행동 자제해달라.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기소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인적 쇄신 인적 이런 쇄신 것도 얘기도 있어요. 하고 라인 정리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졌을 경우 지금 사실 부산 금중에서는 박빙 5차 범인에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나 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 책임을 누군가 나눠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나누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장치로서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와서 얘기했던 게 아니냐. 실제로 그것 때문에요. 김 여사 얘기할 때마다 그 지역에 방문했던 모든 유세 내용들이 언론에 다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을 좀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뭔가를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두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건너편으로 제가 와서요. 성추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X 한동훈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예, 더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선거에 기록적인 패배를 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퇴한 다음에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62%의 지지를 몰아준 것은 지난 총선의 패배가 한동훈 대표에게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등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있겠죠. 예. 아무래도 62%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아준 것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좀 바꿔달라. 예. 김건희 여사 문제도 좀 해결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건 물을 수 있으나 저는 결국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그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그리고 선거사에서 선거는 민심, 주권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12번 4월 있었던 총선은 주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판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금정구청, 국민의힘 텃밭인 거기서까지 패배한다 보수가 그러면은 저는 다시 주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냥 부수적인 책임 정도를 묻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환 장한대 교수 역시 X 한동훈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신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 부정평가가 71%에 달합니다. 자, 그러면 국정수행에 대해서 71%가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무리 부산이라지만 부산에서도 긍정평가율이 뭐 30% 초반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수행 지지율은 2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당이 이긴다라는 게 기적인 거죠. 이 여당의 승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느냐?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여사 리스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바닥을 기는 원투 가장 큰 요인이 둘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는 명태균 씨 입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용산의 책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의정 갈등 지난 추석 때부터 이어져 온 응급실 대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자 그랬는데 그거 다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패싱했잖아요.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책임, 본질적인 책임은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최수영 시사평론가 역시 이제 O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라는데 아까 박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지금 판단하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적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는 부산에서 아마 국민의힘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 총선의 결과가 그랬고요. 지금도 사실 어려운 선거는 왜 어려운 선거냐면 야권이 단일화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야권이 단일화해서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왜 저는 한동훈 대표 책임이냐고 보냐면 하긴 이건 모든 성과는 이제 당대표가 지는 게 맞죠. 정당 선거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이번 선거 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메시지 수위를 높인 거는 선거 전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도의 마음을 사는 건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반응 안 했습니다. 반응 안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독대 끝나고 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안 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긴다면 그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오롯이 빛이 나는 거고, 진다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정당에 두 번에 와서 치르는 두 번째 선거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관철하지 못했다라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깨끗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다 내려주시고요.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수위를 높인 얘기하지만 대통령실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인 거를 운동장을 넓게 쓰려는 약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패배한다면 책임은, 약간 이런 설명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내에서는요, 이른바 친한계 정치인과 친윤계 정치인 또는 친한 쪽이 아니라고 하는 정치인들, 최근 상황을 놓고 좀 의견들이, 입장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무슨 7명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그 7명에 대한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누군가가 뭐 7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7명밖에 안 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아니, 이게 7인회가 누굽니까? 저는 전혀 도곡동에서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때 막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연락을 받고 있고 이번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입장이에요. 한남동 7인회, 도곡동 7인회 이런 이야기 할 때냔 말이죠. 보수 단일 대우로 지금 외부의 적에 맞서도 시원찮을 판에 이준우 의원? 지금 뭐 7명 등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지금. 근데 서로 상대방에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 거 약간 이런 반응인데 우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한남동 7인회,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도곡동 7인회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지금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가 이거 재보선 선거 이거 끝난 뒤에 이른바 여당 내 이른바 뭐랄까 이게 뭐 개파라고 할까요? 하여튼 갈등 더 치열해지고 거칠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그 7인회라고 아까 한동훈 대표가 뭐 도곡동 7인회 들어봤습니까? 이러면서 기자들 되묻기도 예. 하고 주변에 되묻기도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한남동 7인회도 들어본 사람이 아마 누구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비선 라인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냈고 그다음에 그 라인이 뭐 어떤 라인이냐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7명의 명단을 찾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7명 얘기가 그렇죠. 막 돌고 그랬어요. 그 7명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에서는 용산에 가고 싶었는데 용산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동훈 주변에 7명이 있더라라고 또 재방해가 한 거예요. 그게 도곡동 7인회라는 그렇죠. 뜻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7명이 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지금 이 7인회 얘기가 서로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내일이 바로 보궐선거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궐선거의 승리냐 패배냐 이 중요한 기로가 있고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탄핵 한번 얘기가 되겠는데 탄핵 한번 해볼만 하겠네. 왜냐하면 부산이 정통 보수 지역인데다가 한 번도 민주당이 낸 적이 없어요. 그때 탄핵 때 외에는. 그런데 만약 부산에조차 이번에 그 여당이 졌다. 그러면 야 이거 탄핵을 한번 해볼만하다라고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고개를 들 겁니다. 그런 중차적인 상황에서 7인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린 거는 정말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 정당이 우리 여당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장담컨대 예언을 하자면요. 선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7인회 얘기 쏙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훈 민주당 부의장께서는 재보궐선거 뒤에 여당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7인회가 더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정권에서 실세 라인이 없던 적은 없었죠. 근데 지금 그 한남동 7인회라고 불리는 분들은 단순히 실세인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한남동 7인회라 불리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관저로
드나들면서 보고를 하러 다닌다는 얘기가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들을 전 이번에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부터 저도 자주 들었던 이름들이기 때문에 전 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중 비서관 중 한 명은 사실 비서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KTV 방송기획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그 미국에 국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공군 1호기를 타고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니거나 그리고 그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사람은 공군 1호기에 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공군 1호기를 타고 순방에 갔습니다. 이거 규칙을 무너뜨린 사람인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7인에 들어가 있는 선임 행정관, 그 사람은 지난 6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면허 취소가 나왔는데 40일 동안 숨기고 있다가 일을 그냥 하고 있다가 예. 용산경찰서를 통해서 정보가 나오자 그때 갑자기 직무 배제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떵떵거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규칙을 무너뜨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유일하게 7인회 중에 전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 올 초에 대통령실 나온 다음에 지금 공공기관 사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을 했다가 오히려 타박을 받았다는 비서실장이 한 소리 들었다는 얘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김대란 전 행정관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리로 가서 질타를 받았죠. 대체 저 사람은 실세도 아닌데 왜 저 자리에 가냐는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던 수석실, 그 7인의 멤버 중 가장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인 행정관이 같은 수석실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라인을 통해서 간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통령실의 규율을 무너뜨리고 규칙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지금 7인회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남동 라인이건 아니건 저는 대통령실에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처분이 없으면 과연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지금 비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누구 라인이다 이것보다는 저는 대통령실이 대체 왜 이렇게 아마추어틱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이 사람들의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필 왜 숫자가 7일까요? 양쪽 다 일부러 7을 맞춘 걸까요? 뭐 7인에 7명 7인방 앞에 표현은 다릅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며칠째 또 이런 공방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당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카톡 공개입니다. 오늘 정치권 오전서부터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많고요. 그리고 이게 국정감사장에도 등장을 했어요, 지금요. 우선 최근에 명태균 씨, 워낙 많은 정치인들 거론하면서 본인이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 역할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방금 전에 한 나오신 분인데 요새 특히 명태균 씨 관련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라고 좀 얘기를 먼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묶여 있는 건 아니고 끈이 없는 독립군계죠. 근데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죠. 그래서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데나 왕왕 짓는 것 아닐까 싶어요. 빨리 철창에 보내야 돼요. 강력한 맹비난이죠. 바로 철창에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왔었어요. 명태균 씨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본인이 내놓고 그거에 대한 반응 나오고 비판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명태균 씨가 무슨 카톡 대화한 내용, 카톡한 내용 그 사진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공개를 하는데 이게 국회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합니다. 관련 영상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야 됩니까? 예, 누구랑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할게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에요.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또 우기면서 지금 또 여기서 질의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자중자애하십시오. 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국감장에서까지 저렇게 왔다 갔다 오고 갔습니다. 지금요. 일단 명태균 씨가 공개한 내용, 이게 국감장에서 공개가 됐죠.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카톡 대화를 캡처한 사진이거든요. 두 가지 위아래 있는데 나눴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뭐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써 있는 인물과 대화잖아요. 밑에 거 노란색은 저 명태균 씨가 보낸 거고요. 여기 보면 이준석 의원 얘기가 나와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은 여사님이라 된 그쪽 부분에서 뭐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뭐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 그렇다 사과드린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기 오빠란 표현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요. 이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확인 보겠습니다.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일 얘기다. 친오빠를 말하는 거다. 당시 문자는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 전, 국민의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최수영 평론가와 박찬영 교수님. 최수영 평론가. 네. 카톡 내용이 공개되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른바 프레스 가이드, PG를 이제 저렇게 오빠는 이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액면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 겁니다. 대통령실 발표니까. 근데 저기서 저도 좀 헷갈리는 거는 준석이라고 등장하는 저 인물이 왜 그럼 친오빠 사이에 등장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좀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죠. 명태균, 그다음 김건희 여사라면은 친오빠라면은 가운데 이준석 의원이죠.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정도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인 간의 대화였고 사적인 대화였고 지금 뭐 공적인 역할을 맡기 이전의 대화였으니까 그렇게 좀 말하자면은 그렇게 치부한다 하더라도 저기에 나왔던 이준석 대표가 당시 전 대표든 간에 왜 저게 등장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회성 해프닝에 불과한 거고 사실 또 명태균 씨가 뭐 이런 말 제가 좀 드리긴 뭐합니다만 뭐 사기 전과를 포함해서 전과가 이 범위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를 다 신뢰하고 갖고 있는 어떤 공적 제보의 역할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고 추후적으로 또 나온다 그러면은 얼만큼 또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의 말이 일관적 페이스를 유지하는지 또 그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박찬환 교수님, 여기 내용이 일단 오전부터 나오고 해명도 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보겠죠. 그동안에 명태균 씨가 자기가 한 일의 20분의 1도 아직 안 밝혔다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떠들면 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카톡 대화 내용 뭐 구체적으로 언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거는요? 지금 어쨌든 용산의 입장은 이게 입당 전에 나눈 대화라는 거예요. 입당 전이라는 것만 그렇죠. 좀 설명을 그럼 해서. 입당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오고 뭔가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의 말을 듣지 않은 어떤 상황이 나 있었을 것 같아요. 사과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당시에 7월 달에 뭐 9월 말일 입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7월 달 정도쯤에 이제 정치 소위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그 후보는 아니었지만 당시 전 총장이 설화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뭐 대구에 가가지고 뭐 어떠고 저쩌고 또 120시간이 주 120시간 노동이 어떠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계속 실수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화의 맥락을 보면 친오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 친오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친오빠 아직도 못한다는데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은 컨트롤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그런 불만에 대한 사과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저는 키워드가 소위 말하면 선생님이 완전 의지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슈를 뭘 다뤘습니까? 대통령실 내에 비선 라인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도 그럴진데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입당 시절부터 그런 비선 라인은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일부 나 이런 거 있어라고 에드벌룬 띄운 거 아니냐.
이런 게 향후에 이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예측했듯이 목소리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생각마저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많은 기자들이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이거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좀 취재한 게 있는데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준호 의원이 취재하신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예, 여기서 이제 오빠가 누구냐 그 얘기인데요. 그걸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이 친오빠가 맞습니다. 친오빠입니까? 왜 맞냐면은 예. 저 친오빠하고 김 여사하고 이 명태균 씨가요. 예. 선거 이제 후보가 공식되기 전에 선거 캠프 때 서로 논의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건 취재를 하셨어요? 예,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논의를 했었고 왜냐하면 선거를 하면요 후보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전문가 그렇겠죠. 도와주신 분이 있겠죠. 당연히 가족도 옵니다. 뭐 자기 자식이 오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오기도 하고 일가 친척이 오기도 하죠. 예.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했는데 그때 그 친오빠하고 이 명태균 씨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멀어져요.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아마 이게 제가 말한 그 이제 갈등 그게 딱 이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로 세 명이서 논의하다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김 여사가 선거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 하고 경남에 대해서 전문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다른 캠프에 간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명태균 씨한테 보낸 그런 카톡 내용까지 대단히 높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빠에 대해서 호칭에 대해 얘기하면요. 그 김건희 여사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저씨라고 보통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저씨요? 아저씨라고. 우리 아저씨.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가 아니라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라 부르고 그리고 자기 오빠에 대해 친오빠라고 부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냐면은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는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고 또 본인이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오빠라는 정말 그 친오빠를 얘기하는 오빠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 카톡 대화 그냥 오빠 이게 누굴 말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고 이거 그 이에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직까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태균 씨는 굉장히 많은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는 명태균 씨 저분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닌데요. 이런 취지의 반박과 비판을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제입니다. 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인터뷰에 좀 등장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여기서 뭐 스피커폰 통화 얘기 좀 꺼내놨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때는 혹시 만나서였습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이 입장을 좀 내놨죠.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요거 관련해서요. 성시훈 부의장. 사실 명태균 씨가 뭐 워낙 많은 주장을 쏟았는데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크게 이렇게 별다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은 빠르게 반박하면서 대응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대체 얼마만큼의 이런 그 자료들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도 가늠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킨 것은 선택적 침묵이었다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얘기하면 강하게 대변인 논평이 나오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그 야당을 향한 논평을 엄청 세게 했던 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적 뉘앙스를 하고 있으면 좀 강제적인 뭔가 압박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관대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저기 터무니없는 소리면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실은 저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 고소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마도 지금 그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이 아무도 지금 명태균 씨가 모두
사기꾼이다, 허풍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명태균 씨를 고소하면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명태균 씨 핸드폰에 대한 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핸드폰에 뭔가 통화 기록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것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인들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 서울시의원 이종배 시의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민주당 고소고발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명태균 씨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 과정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 고소건으로 인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 아마도 경찰과 검찰이 명태균 씨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의 고소고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뭐 대통령실이나 그 유력 정치인들은 아무도 일부러 대응을 안 한 걸로 보여지나, 그 서울시의원의 고소고발로 인해서 저는 명태균 씨 핸드폰이 아마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안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 이 부산 쪽에서 유세하지만 기자들로부터 질문 좀 받거든요. 오늘도 약간 짧은 어떤 분의 생각을 좀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을 뭐라고 제가 좀 편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의원, 대통령실의 입장 어제 오늘은 굉장히 좀 빠르고 적극적으로 보여요. 이건 좀 약간 달라진 모습이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왜 이제 관대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관대한 게 아니라 눈이 다 온 다음에 한꺼번에 쓰려고 기다린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전략이 지금 광인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사소한 거에도 난 모든 것을 다 걸고 너한테 달려들 수 있어. 이런 죽기 살기로 난 할 각오가 돼 있어. 라고 하는 게 광인 전략이거든요. 예. 지금 지금 명태균 씨는 그런 걸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인터뷰를 하고, 그렇다고 국정감사에 나가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 나가고 그렇죠. 있어요. 법적 책임지는 자리는 피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계속 내놓죠. 내놔서 나를 건들면은 논란이 될 만한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라는 식의 전략인데요. 이거를 아마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도 조금씩 다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이제 눈이 좀 쌓일 대로 쌓였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이거를 감아보진 않을 것 같다. 그런 타이밍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명태균이란 이름과 관련된 질문이 나와요. 오세훈 시장의 어떤 설명도 좀 있었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국정감사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시장님 아니라고.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언제쯤 하시나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저렇게 사실무근인 얘기를 하면 네. 고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은 뭐든지 다 폭로하라고 하십시오. 명태균 씨는 시장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관련해서 협박까지 하고 계신데 고발장 제출하실 겁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 하는 걸 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 서울시장이 대단하네. 에?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서울시장이 대단해요. 죄인 아니지만요.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러 왔죠.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잔소리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수 있는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광 의원님 잠깐만요. 자, 이광 의원님.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 깐죽깐죽이 뭡니까? 잠깐만요.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명태균 씨 관련된 질의 답변 있는다가 뒤에 갑자기 설전이군요. 지금요. 야당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의 저런 모습이 오늘 있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사실 그동안 오세훈 시장, 명태균 씨가 뭔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 측 또는 뭐 서울시 관계자 이런 명의를 통한 입장을 주로냈는데 어제부터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간접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워딩으로는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 건 뭐냐면 국정감사장이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또 오세훈 시장이 또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또 누구보다 풍부하고 또 실제 방송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경력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뭐 지금 좀 전에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서 뭐 그 앞에서 읍소하고 울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2021년 4월 1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단일화의 판을 짰고 여론조사를 조금 어떻게 오 시장 쪽에 유리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이거를 마치 이제 성사시킨 것처럼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까지도 자기가 성사시켰다고 얘기하는 명태균을 그냥 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 시장이 그동안 10년간의 정말 그 야인 생활을 하다가 4.1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다시 롤백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장까지 간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된 분인데 대선 후보까지 가는 분한테 그 자체 그 오세훈 시장이 정치권에 다시 재진입했던 그 사건을 내가 판을 짰다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은 오세훈 시장의 정통성,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말하자면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의 브랜드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주고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답변을 내놨고요. 그리고 뭐 어제 나온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수사받고 조사받고 대가 치르게 할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관계를 단절했다. 명 씨는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고소장 이미 써놨다는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박찬 교수님, 고소가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이 생긴 거네요, 일단. 근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으로 해결할 일을 말로 때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도 있었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취록 나온 게 이 명태균 씨가 홍준표보다 2% 높게 여론조사 짜라고 이런 거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이거야말로 그 소위 우리가 과거에 드루킹 사건이나 대선 댓글 조작과 비견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폭로가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무슨 이게 어떻게 강력한 대응입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궐선거에 단일화판을 짰다. 그리고 여론조사.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 단일화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조사에 누군가 개입해서 못 이기는 선거를 갖다가 이기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 뭔가 마사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허위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고소장 써놨다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고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지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여전히 고소장 써놨다라고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용산이나 이런 대응들을 보면서 거기에 묻어가겠다. 더 큰 논란에 묻어가겠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명태균 씨 이름 국정감사장 참 자주 나오네요. 뭐 국회 선전 뭐 나오라고 했지만 본인은 그걸 안 나오고 지금 거부한 상태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오늘 카톡 뭐 이런 대화 사진까지 공개되고 그랬습니다. 뉴진스 멤버와 함께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거든요. 근데 싸울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 멤버 한이. 근데 지금 이 소속사 대표와 같이 나온 것 같단 말이야. 아까 보니까 약간 뭐가 주장이 다른 것 같죠. 지금 입장이나 설명이. 오늘 뭐 국회의원들도 뭐 굉장히 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성시윤 부의장, 뉴진스 한이는 오늘 왜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겁니까? 지금 한희 씨가 속한 뉴진스가 지금 어도어라는 소속이거든요. 어도어라는. 근데 어도어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BTS 방시혁 의장이 있는 그 하이브의 그 레이블, 그러니까 자회사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위에 있고 고의 자회사 개념으로 갖고 있는 소속사. 그렇죠.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그 어도어의 그 민희진 대표, 이제 전 대표가 됐죠. 민희진 대표를 어떻게 보면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주영 대표는 그 방시혁 의장과 좀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입장을 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사이에 감정 싸움이 지금 이제 아티스트들에게까지 지금 내려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한희 씨가 주장하는 것은 그 같은 그 하이브 소속 그 걸그룹과 이 방송 라이브 방송 그 대기실에서 마주쳤는데, 처음에는 인사를 했다가 다시 어디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는 그 매니저가 한희 씨를 쳐다보면서 자기 멤버들에게 무시해라, 인사하지 마라라고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 일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한희 씨가 막 흐느끼면서 얘기했던 게, 본인이 지금 아까 멘트는 나오지 않았는데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감정은 이게 뭐 직장 내 그렇죠. 따돌림, 직장 내 따돌림 이슈로 나온 겁니다. 얘기한 건가요? 맞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이슈로 나온 건데,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그 당한 사람만이 그 감정을 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김주영 아까 말했던 그 김주영 어도어 대표 입장은 그러니까 소속사 그렇죠. 쪽 대표는 약간 다르게 또 양쪽 얘기가 했어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주영 대표는 사실상 그 방시혁 의장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 민희진 전 대표, 사실상 뉴진스라는 그룹을 만든 민희진 대표처럼 그 뉴진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희 씨가 아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또 국감장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김주영 대표랑 얘기할 때 아까 본 것처럼 한희 씨가 좀 한국말이 그렇게 100% 하지 사실은 구사를 못합니다.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 자기도 한국어 고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김주영 대표와 면담을 하고 그럴 때마다 다 녹취를 했대요. 근데 녹취를 보면은 김주영 대표가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도 있다, 이렇게까지 밝히면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뉴진스라는 그룹이 직장 내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괴롭힘을 당했냐라고 따져보려면 좀 김주영 대표가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사실상 어느 쪽 한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주영 대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감장에서도 한희 씨가 자신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저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선 평론가? 사실은 뭐 워낙 유명하죠.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라고 해도 저런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거는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이가 나오겠다고 했는데도 사실 나올까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성사가 될까 했는데 오늘 성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놀랐어요. 한희 씨가 안 나오겠다면 안 나와도 되는 거였거든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증인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렇게 한 건 뭐냐면은 굉장히 저는 제가 보기에 전략적으로도 저건 좀 영민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몰려있는 국정감사장에서 한희 씨 같은 경우에 대중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직장 내 따돌림 같은 우리 사회의 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저렇게 환기를 하고, 또 지금 어도와 말하자면 지금 방시혁 시간에 좀 애매한 지금 이런 분쟁 소송이 붙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론전에 대해서도 매우 좀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대중가요 인기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희 씨가 굉장히 좀 말하자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국정감사자는 무대를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한이라는 이름으로 집중시킨 그런 빅데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공개되고 알려지니까 사실은요, 이 뉴진스 소속한 아까 어도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까 큰 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큰 엄브렐라 회사이고 밑에 자회사 격으로 이렇게 하이브 어도어. 사실 분쟁이 있었잖아요. 이거 이준우 의원이 좀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거? 아니,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안 됐어요? 네, 계속 이제
니 탓이 내 탓이니 이제 그러고 있는 갈등 중인 거기에 이제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등장을 하는 그렇죠. 거죠. 민희진 대표 그 유명한 그 장면이죠. 모자 쓰면서 맞다이로 들어와 뭐 이렇게 한 말이 그 기자회견 장면. 그렇죠. 지금 저기 화면에 나가시는 저분입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되게 정제돼서 이제 나오는데 맨 처음 등장할 때 되게 파격적이었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꾸미지도 않고 모자 깊게 눌러쓰고 이제 박시한 옷을 입고 얘기했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거고 저 논란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은 오너의 눈에 벗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고 제외가 되느냐 이 과정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국회에서 참고를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오늘요. 뭐 국회에서 아무튼 국회의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다 그럽니다. 뭐 유명 연예인이 국회 출석을 했다 그 이유 같네요 지금요. 문의 침묵. 여기서 말하는 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침묵하고 있다. 짐작하시겠죠 왜 그런지. 딸 문다혜 씨 문제죠 지금요. 오늘 경찰청,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장에 뭐 경찰 관계자분들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관련 질의응답도 있었다 그러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검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겁니까? 아니, 그 검토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가능하면 공개를 한번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뭐 질의응답 워낙 뭐 관심사로 떠올랐잖아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그동안 아니 아버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응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 문 전 대통령은 어떤 현안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자주 좀 글로써 보였거든요. 근데 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왜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꽤 나왔어요. 이런 상황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이에요. 최근에 지난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작가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해서 축하글을 올려요. 일단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좀 전해 드리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책 친구들과 함께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다. 그의 소설 뭐 연극하면서 이거 국민들에게 추천한 적이 있어서 더 감회가 깊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지난 11일이에요. 그리고 13일도 역시 축하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평산 책방 유료 회원 게시판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본인의 SNS에 올라간 게 아니라 유료 회원 게시판이니까 이거는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축하글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올린 건 일단 알겠는데 이거를 왜 거기다 올렸을까? 화면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문 전 대통령의 이른바 글을 올리는 활동과 관련해서 딱히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8월 보세요. 본인의 이제 SNS에 7건, 9월 7건. 그러면은 글쎄요 일주일에 뭐 한 건, 2건 정도씩 올린다고 봐야 되죠. 근데 10월에 들어서는 2일에 뭐 소개글 하나 올리고는 그리고 5일, 4일과 5일에 이제 5일에 문다혜 씨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SNS에 글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11일과 13일에 걸쳐서 유료 회원 게시판에 축하글이 올라간 거예요. 노벨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준우 의원. 사실 뭐 노벨상 많은 분들 축하하니까 축하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SNS 글을 올리는 걸 활발히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상황에서 글을 올렸다는 측면. 그리고 하필 또 유료 회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측면. 일단 왜 유료 회원 게시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론을 좀 살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순수하게 노벨 문학상 받은 거를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라 그러면요 유료 회원도 올릴 필요가 없죠. 그냥 다 공개되는데 그렇죠. 올릴 다 수 공개되어 있는데. 올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문다혜 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이 음주운전으로 지금 소환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또 캐스퍼 차량 그 문제도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내가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소환되는 거 이거를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또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뻔하게 알려지죠. 유료에 올렸더라도 또 팬들끼리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에 세계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유료회원한테만 올려가지고 오해를 괜히 받는 뭔가 뭐 대외적으로는 내가 메시지를 내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노벨상은 축하하고 싶다. 이런 그 플레이를 왜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 부의장, 문 전 대통령 글쎄 고민이 깊은 걸까요? 이게 보면 글쎄요. 뭐 축하글이라는 건 다 많은 사람이 가능한 많이 보라고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게 유료 게시판이 뭐 한 번 정도 그 회원 가입비를 내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 근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회원으로 가입하신 그것도 돈을 내고 가입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약간 폐쇄적인 게시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책방지기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하고 싶으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이 잘 분리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판단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책방지기로서 그래도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 문다혜 씨와 관련된 입장은 저는 아마 추후에 분명 올리실 거로 보여지는데 다혜 씨의 입장 표명과 뭔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마 입장 표명을 하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용산경찰서 측과 다혜 씨가 지금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다혜 씨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출석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지금 이 개인의 사건 사고에 관련된 이 영역이 자꾸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걸 보시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불편해하십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를 국민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고 그 국민분들이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뽑아줬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다혜 씨가 최대한 빨리 조사에 협조를 하고 응당의 처분을 받고 사과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논평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까요? 대변인 명의로 나왔는데 유인석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입니다.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선택적 침묵이 좀 구차, 무책임 뭐 이렇게 보인다. 이러한 비겁한 침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감과 도덕성을 저버린 행동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합니다. 박찬 교수님.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 관련된 일을 일절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앞서서 사실 윤건영 의원이 뭐 언젠가는 입장을 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문 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글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 뭐 저도 지난주에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일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없으니까. 뭔가 이제 출석해서 조사가 되고 예. 법적 조치가 될 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입장을 표명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도저히 입장 표명을 안 할 수 없는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왔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SNS에 온 국민이 보는 데다가 공개적으로 하자니 아직 딸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도 못 했는데 그 본인이 뭐 지금 뭐 아무리 잔치라고 하지만 축전을 보내는 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거는 확실히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의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본인과 좀 소통이 있고 예. 그리고 본인의 책임에 있는 그 책방의 유료 회원들한테만 메시지를 공개한 거 아니냐 이해는 하는데 예. 아무리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이러면은요. 시기를 놓쳤다고요? 조사가 더 이렇게 늦춰질 줄 알았다라면은 진작에 유감 표명을 했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죠. 왜냐하면 다 큰 뭐 40이 넘은 그 자녀의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 부모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조사가 늦어질 줄 알았다라면 진작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됐고 또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특별한 물론 뭐 전직 대통령 딸이라고 그래서 용산경찰서가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의 경찰과 검찰이 문재인 전 정부 가족에게 특혜를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런 점에서 빨리 조사를 받고 또 입장 표명도 하시고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요, 문다혜 씨 관련된 내용, 그리고 문 전 대통령 관련 내용. 문다혜 씨 하면 사실은 전 남편,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사위, 뭐 이런 거잖아요. 관련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인데요. 문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관련 백원우 압수수색. 당시 민정비서관 아니었습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압수수색이라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청와대 차원 문다혜 씨 이주 지원 증거 확보를 나섰다. 요 속보까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있네요. 검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거지 압수수색도 있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그리고 그 사고 관련된 거와 별도로 앞서서 이미 진행됐던 사안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나온 건데요. 최성 평론가, 조금 속도가 빨라지는 걸까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문다혜 씨 이주 관련해서 청와대 직원이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이제 조사들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실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게 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음주운전이 이게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행 중에 이게 끼어드는 셈이에요. 보류거든요. 이게 보류기 때문에 혹시나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민주당에서 흔히 얘기하는 정치보복의 프레임은 절대 아니라는 것, 사실관계 차원의 지금 증거 확보라는 것,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까 빠른 속도의 수사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준우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민정비서관 주거지 압수수색한 이유가요. 제가 추측한데 그 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다혜 씨 이주를 도와준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 행정관이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 행정관이 아마도 바로 직속 상관이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관이 묵비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 상사인 백운우 그 민정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른바 문다혜 씨 관련된 압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좀 빨라지는 모양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경찰에서는 지금 문다혜 씨 음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출석 관련 조율이 있다는 내용. 문 전 대통령 어떤 입장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눈치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세안 영내 금융과 식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아세안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경제 외교 관련 몇 가지 현안들도 지금 정부에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워낙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데 우선 나와주신 거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세안 국가 순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3개국 순방, 사실은 어떤 나라를 찾을 때 경제 외교가 요즘엔 굉장한 비중이 크거든요. 네. 자, 이 3개국 순방의 의미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경제 안보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망 안정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그 화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 아세안 국가의 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세안 국가들과 지금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난 한 2, 3년 동안 이 경제 안보 이슈가 커지면서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예. 인도 같은 그런 주요 우리 경쟁 상대 국가들이 지금 그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아세안 국가와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특히 에너지, 인프라, 첨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와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산업 협력,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왔습니다. 사실 아세안 국가 우리하고 긴밀하긴 하지만요. 근데 일부에서 그동안 나온 지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좀 치중됐다. 우리와 경제 관계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산업계는 이제 베트남을 활용을 해서 이 산업 기지로 활용을 하고 이 시장을 키우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 협력 관계를 잘 맺어왔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사실 아세안에 있는 여타 국가들, 그 굉장히 성장성이 큰 필리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국가들과 우리가 심화시키고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가들하고 더 개별적으로 이런 산업 협력 관계를 키우고 산업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이외에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국가가 좀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싱가포르하고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공급망 협정 같은 걸 체결했고 이번에 이제 필리핀하고의 FTA는 조만간에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태국과 지금 FTA 그다음에 이제 경제 동반자 협정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도 이번에 이제 체결돼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하셨던 그 아세안 국가 이게 베트남에서 했던 우리 성공 모델을 좀 더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질문은 사실 정치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른바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체코 원전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유치했죠. 체코 원전.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금융 지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우리가 또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논란처럼 불거졌는데 뭐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시니까요. 진실은 뭡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리가 뭐 부당한 금융 특혜를 제공을 한다는 식의 그런 그 의혹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지금 수출 신용기관들이 이 체코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들은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본연의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했던 수출 신용의 규모가 245조 정도 규모고 그 수출입은행이 한 74.6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출 신용기관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수출 신용 제공 차원의 협의를 했던 것이고 이런 기관들은 OECD의 수출 신용 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그 수출 신용 협약 하에 대출 한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 이자율 같은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출 신용 기관들이 그런 OECD 협약에 따라 가지고 공정한 그 재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조건이 맞을 때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시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총 4기의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 첫 번째 그 이번에 우리가 수주의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됐던 거는 사실 그 자체 예산을 다 하기로 돼 있어서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지원할 바는 없고요. 전혀 그런 건 아니네요.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조건이 맞는 경우에 양국이 그 뭐 좋은 조건에서 협의가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금융 지원을 하는 논의 자체를 무슨 부당한 금융 특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셔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정치권에서 뭐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데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해외 투자 유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 이 투자 유치를 위한 자문사 선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사실 어제 그 투자 자문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S&P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높은 그 투자 자문사가 지금 선정이 돼서 앞으로 석유공사하고 그 이 해외 자원 개발에 아주 그 강점이 많은 메이저 회사들을 유치하는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을 제가 잘 만들어서 그
좋은 조건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게 뭐 우리 힘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야 되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차근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한 바대로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전 경제 분야 관련 주무부처 장관님이시니까 제가 경제 얘기 좀 해보는데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특히 내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신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는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올해 저희가 그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우리 주력 그 시장 전반에 걸쳐서 우리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이게 반도체에 너무 이렇게 치중된 게 아니냐라는 그 평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게 전 산업 분야가 골고루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선전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최대한 그 노력해서 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산업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재고가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수출 꾸준하게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 히말라야 정상 등정하는 마지막 베이스 캠프를 떠난 심정인데요. 이 정상 앞에 가면은 항상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내외 정세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정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마지막 발걸음을 뗀 지금 시점에 정상 등정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딱 한 20여 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사실은 외국인 투자 유치도 관심사인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도 저희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 글로벌 해외 투자는 조금 위축이 되는데 한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